이런 낡은 차를 타고 와서 격이 안 맞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실제로 들었던 말이에요. 하늘이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산 10년 된 중고 SUV 때문에 제 딸이 모욕당했던 그날.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낡은 차를 탄 여자가 1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과연 차 한 대가 어떻게 성공한 사업가 집안에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선주입니다. 그날이 딸 하늘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 알았습니다.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저는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했습니다. 엄마, 떨려요. 하늘이가 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딸의 손바닥에서 촉촉한 땀이 느껴졌어요. 괜찮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데 뭐가 떨려? 저는 딸을 달래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도 힘이 들어갔어요. 부산 해운대의 고급 호텔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호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우리 하늘이를 좋게 봐주실까?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10년 된 중고 SUV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곱지 않았거든요. 주차 관리원까지도 우리 차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호텔 주차장에는 벤츠, 벤틀리, 포르쉐 같은 고급차들만 즐비했는데 우리 차만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범퍼에는 작은 흠집도 있었죠. 엄마, 우리 차가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상관없다.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하늘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모 강도연과 장미라였죠. 강도연은 키가 크고 점잖아 보였어요. 장미라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샤넬 가방에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그런데 장미라가 우리 차를 본 순간 얼굴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남편 강도연을 팔꿈치로 콕 찔렀어요. 여보, 저 차 좀 봐. 장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강도연도 우리 차를 힐끔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두 사람이 뭔가 속삭이더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도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목소리에 열정이 없었어요. 장미라는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계속 우리 차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런 차를 타고 오다니라는 표정이었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길도 어색했습니다. 강도영과 장미라는 앞서서 걸어갔고 저희는 뒤따라 걸었어요. 중간중간 장미라가 뒤돌아보며 우리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장미라는 메뉴판을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음식이 꽤 비싸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투에서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돈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지은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딸 상견례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저는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라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도 계속 돌려서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참 비싸죠? 특히 이런 고급 호텔은 더욱 그래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하늘이가 어색하게 맞장구 쳤어요. 음식이 나온 후 대화를 하던 중 장미라가 갑자기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참 오래된 것 같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체면도 있을 텐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민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실용적인 걸 좋아해서요. 제가 둘러댔지만 장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용적이라. 그래도 격에 맞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장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 임원들은 모두 좋은 차를 타거든요.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 분들은 다들 차 정도는 좋은 거 타고 다니거든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나 봐요. 아니야, 하늘아. 제가 딸을 막으려 했지만 장미라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옷차림도 장미라가 우리 옷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요즘은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런 자리에서는 강도연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좀 그래서요. 다들 외제차를 타고 옷도 명품을 입고 뭐 그런 문화라서. 문화라고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네.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장미라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주차장에서 그 차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분 가족이 그런 차를 타고 오실 줄은. 어머님, 저희가.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장미라는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집안끼리 만나는 건데 서로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민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민호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민호야,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장미라가 아들을 차갑게 제지했어요. 민호가 하늘이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민호는 분명 착한 아이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가난하고 격이 낮은 사람들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장미라는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집안끼리 만나는 건데 서로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도연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 그게 우리 회사 사정상 체면도 있고 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체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차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장미라가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뜻이 맞죠?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늘이도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하늘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민호를 잘못 만난 거예요. 아니다.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을 보는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분노와 굴욕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적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을 때 저는 옆자리의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코끝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보니 계속 울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괜찮아요, 엄마.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길은 더욱 조용했어요. 차 안에는 에어컨 소리와 하늘이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늘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 때문에 창피했죠? 저 때문에 모욕당한 거죠? 하늘이가 제 옷깃을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26살이 된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야.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피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 하지만 우리 차가 정말 초라했잖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하늘이가 계속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때? 차가 사람보다 중요한 거니?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네 부모님 눈에는 하늘아.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차가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제 딸이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다니. 26해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딸이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하늘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몸을 맡기니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옛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저도 하늘이와 비슷한 나이였죠. 25살에 남편을 잃고 갓난아기였던 하늘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새벽 3시부터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서 생선을 만질 수도 없었지만 살아야 했거든요. 하늘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고급차에서 내린 부인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파는 생선이 신선하겠어? 냄새부터 이상한데. 값은 또 왜 이렇게 비싸?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난했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시장 천막이 새어서 차가운 빗물이 제 등짝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벤츠가 시장 앞에 섰어요. 운전기사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와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모피 코트를 입은 중년 부인이 내렸어요. 그 부인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사 먹어? 이렇게 더러운데. 냄새도 나고. 손님, 생선이 정말 신선해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뭐야, 이 사람? 내가 이런 데서 사 먹을 것 같아? 감히 나한테 장사를 해? 그러더니 제가 정성껏 진열해 놓은 생선 상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싱싱한 생선들이 진흙탕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이 더러운 거지 같은 것이 감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을 주워 담았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어요. 그날 하루벌이가 모두 망쳐진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돌도 안 된 하늘이를 안고 울었어요.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해. 그때 제 마음속에 불같은 맹세가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 아이만큼은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절대로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 후로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새벽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견뎠어요. 하늘이가 자라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나중에는 학용품비까지.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하늘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작은 부동산에 눈을 돌렸어요. 시장에서 번 돈과 공장 일로 모은 돈을 모두 합쳐서 작은 원룸 하나를 샀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집이 생긴 거예요? 하늘이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집이야. 이제 남의 집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룸이 시작이었어요. 월세를 받으며 또 다른 부동산을 샀고 그렇게 하나씩 늘려나갔습니다. 밤마다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공부했어요. 하늘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상가 건물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해운대 일대에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 오는 시장에서 당했던 그 모욕을, 그리고 제 딸만큼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늘이가 똑같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당했던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차가 초라하다고 무시당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 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40년 전에 그 울분을 이제라도 풀어주겠어.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강도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그의 회사 정보, 사업 현황,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학교에 가면서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엄마, 민우한테 뭐라고 말하죠? 어제 일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는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하늘이를 배웅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학교로 출근한 후 저는 서재에 앉아 강도연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의 회사 정보를 찾아보니 해운대 일대 부동산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중견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 전 그 비 오는 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때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1985년 25살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생후 6개월 된 하늘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하늘이를 안고 빈집에 앉아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15만 원, 분유값과 기저귀값까지 생각하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늘아,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갓난아기인 하늘이에게 말했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를 키우는 여자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혹시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려고요?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요. 그럼 여기서 나랑 같이 생선 팔아볼래? 힘들긴 하지만 당장 돈은 벌 수 있어. 그렇게 시작된 생선 장사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늘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4시에 시장으로 나갔어요. 추운 겨울날에도 차가운 얼음 위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생선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서 집에 와서도 계속 냄새가 났습니다. 손은 늘 차갑고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잘 차려입은 부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저 젊은 것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집안이 어떻게 되길래 저런 일을 하나? 그런 속삭임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어요.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시장 천막이 낡아서 빗물이 계속 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생선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늘이가 먹을 분유를 사야 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검은색 벤츠가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와 뒷문을 열어줬어요. 모피 코트를 입은 40대 중년 부인이 내렸습니다. 그 부인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어요. 샤넬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제가 1년 벌어도 살 수 없을 것들이었습니다. 부인이 시장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뭘 사 먹어? 이렇게 더러운데. 제 가슴이 철렁했지만 손님이니까 정중하게 대했어요. 손님, 생선이 정말 신선해요. 오늘 아침에 부산항에서 막 들어온 거예요. 신선하다고? 부인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냄새부터 이상한데 뭐가 신선해? 이도미 보세요. 눈이 이렇게 맑고. 저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 사람? 내가 이런 데서 사 먹을 것 같아? 감히 나한테 장사를 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 더러운 거지 같은 것이 감히 나를. 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제가 정성껏 진열해 놓은 생선 상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펄떡펄떡 뛰던 싱싱한 생선들이 진흙탕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그날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순식간에 망가진 거였습니다. 어머, 이것 봐. 더러워서 어떡해. 부인이 자기 구두에 튄물을 보며 역겨워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을 주워 담았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어요. 이런 곳에서 장사나 하는 것들이 건방져. 부인이 중얼거리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하루벌이가 모두 망쳐진 거였거든요. 하늘이 분유값도 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하늘이를 안고 또 울었어요.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갓난아기인 하늘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저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만큼 성공하겠다. 내 아이만큼은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견뎠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하늘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저는 작은 원룸 하나를 매입할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번 돈과 공장 일로 모은 돈을 모두 합친 결과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에요? 하늘이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집이야.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원룸을 월세로 내놓고 또 다른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밤마다 공부했어요. 하늘이가 커갈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옷도 입히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부동산을 하나씩 늘려나가며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해운대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늘이가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차가 초라하다며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번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도현과 장미라에게 제대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강도현의 회사를 조사하던 중 저는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가 곧 매물로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 땅 없이는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소유주가 정 사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거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사장님. 저는 이선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요? 선생님이 소유하고 계신 해운대 부지 말인데요. 혹시 매각 의사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 땅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도현 대표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이미 강 대표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서 조건을 더 좋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인가요?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볼까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정 사장을 만났습니다. 해운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였어요. 정 사장은 60대 초반의 인자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이선주 사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 사장님, 강도현 대표가 제시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평당 1억 원에 현금 30%, 나머지는 6개월 후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 부지가 90평 정도였으니 총 90억 원이었습니다. 현금 27억, 나머지 63억은 외상인 셈이죠. 그럼 저는 평당 1억 2천만 원에 전액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정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1억 2천만 원요? 그럼 총 108억 원인데 정말 전액 현금이 가능하신가요? 물론입니다. 내일 당장 계약하고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치르겠습니다. 정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 밤까지 생각해 보시고 내일 오전에 답변해 주세요.
제 조건은 내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정 사장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 대표 쪽 조건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한 것도 있고 사업은 더 좋은 조건을 택하는 게 맞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 사장님도 가족이 있으실 텐데 18억 원이나 더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정 사장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장되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그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선주 사장님, 어제 밤새 고민해 봤는데 사장님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 대표에게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오후에 정 사장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계약금 10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나머지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정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강 대표가 아까 전화를 했더군요. 자기가 더 좋은 조건을 준다면서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일이라고 했죠. 강 대표가 상당히 당황하더군요. 제 마음에 묘한 쾌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선주 씨입니까?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강도연입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만났던. 드디어 왔군.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 강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혹시 정 사장님께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저희가 먼저 거래를 논의하고 있던 땅인데요. 혹시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와서 양보라니. 저는 냉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라서요. 이선주 씨, 제가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회사에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런가요? 하지만 제게는 투자일 뿐입니다. 조건을 더 좋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 대표님,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저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는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로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하셨죠.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이선주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실수를 이제 와서 사과라니.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부지건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를 모욕하실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저도 격에 맞는 사람하고만 거래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시간 후, 이번에는 장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선주 씨? 저 장미라예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상견례 때 제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말실수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을 그렇게 모욕하신 게
단순한 말실수였나요? 그게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성급하다고요?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성급한 일인가요? 이선주 씨, 제발 부지건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장미라 씨, 저는 차가운 톤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저에게 부탁하세요?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민호가 연락이 와서 부모님이 많이 당황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엄마가 뭔가 하신 건 아니죠? 엄마는 그냥 부동산 투자를 했을 뿐이야. 하늘이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부지 계약이 완료된 지 이틀 후 강도연의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운대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땅을 잃게 되자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뉴스로 확인했습니다. 강도연 건설, 해운대 재개발 사업 차질, 핵심 부지 확보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가 경제면 톱 기사로 나왔더군요. 기사를 읽어보니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미 100억 원 이상의 선투자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날 오후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강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출근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민호가 어제 밤새 울었대요. 아버지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산 부동산이 민호 아버지 회사랑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잠시 딸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민호네 부모님이 원하던 땅을 샀다.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설마. 상견례에서 우리를 모욕한 대가야. 엄마, 그러면 안 돼요.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치르는 것도 세상의 이치야. 하늘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학교로 갔어요.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전화가 왔어요. 이선주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강도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애원하는 톤이었습니다.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 카페로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1시간 후 강도현과 장미라가 함께 나타났어요. 두 사람 모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도현은 수염을 깎지 않아 초췌해 보였고 장미라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이선주 씨, 강도현이 테이블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장미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라고요? 저희를 어떻게 보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장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리석다고요? 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가요? 강도연이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이선주 씨,
제가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할게요. 제발 그 부지만 양보해 주세요. 무릎을 꿇는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미라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정말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선주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장미라 씨,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강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선주 씨,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이번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직원들이 2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장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네, 뭐든지 하겠어요.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무릎 꿇고 생선을 주워 담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뭐든지 하시겠다고요? 네, 정말로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한 말을 사과하세요. 제대로요. 강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상견례에서 차를 가지고 댁들을 평가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다예요? 장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차가 낡았다고 해서 격이 안 맞는다고 말한 것 정말 잘못했어요. 계속하세요. 하늘이 씨와 어머님께 정말 무례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차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40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요. 사과는 잘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강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돈으로라도 보상하겠어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돈이 없어 보여요? 그제서야 두 사람이 깨달은 듯 했어요. 1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설마, 이선주 씨가 그 유명한 장미라가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해운대에서 20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이선주예요.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셨잖아요. 그게 당신들의 가치관 아니었나요?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제 딸을 상처 준 일은 더욱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풀 수 있을지를. 그리고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장미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교훈을 줄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강도연 부부와의 만남이 있은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가에 멍이 들어있고 입술도 살짝 터져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민호입니다. 민호야, 어떻게 이 시간에? 얼굴은 왜 그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민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하늘이도 놀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호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민호는 하늘이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늘아, 미안해. 우리 집 일로 너무 힘들게 했지?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저희 부모님이 하늘이와 어머님께 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고마워. 하지만 사과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네,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꼭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니?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을 조사하려고 흥신소에 의뢰한 자료들입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늘이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 그럴 수가. 어머니가 어머님을 불법 사채업자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죠. 저는 그 자료들을 받아보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 개인정보,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하늘이 직장인 학교 생활까지 조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걸 정당하게 하셨거든요. 세금도 제대로 내시고 모든 거래가 합법적이었어요. 하늘이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사생활 침해잖아.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조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넘겨보며 물었어요. 내 부모님이 이걸 알고 있니? 아니요. 어머니가 비밀리에 진행한 일이에요. 제가 우연히 어머니 서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구나. 네.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령 제 어머니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늘이가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너 때문에 집안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는 정말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정의를 택한 거죠. 민호야, 이 자료들을 가져온 이유가 뭐니? 어머님이 판단하시라고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저를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도 가져온 거야? 네. 옳은 일이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다르구나. 부모의 잘못을 덮기보다는 정의를 택한 거죠.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야, 정말 괜찮겠어? 지금도 집안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늘아. 민호가 하늘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야, 정말 고맙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민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께 한 일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이런 식으로 뒤에서 조사까지 한 건. 민호야. 저는 민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줘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 정말인가요? 그래. 부모가 저래도 자식은 바르게 자랐구나 싶어서 하늘이도 민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자료들을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자료들은 장미라의 명예훼손 시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민호야, 내 어머니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예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가져온 거야?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저는 민호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인데도 정의를 택한 거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 해줘서 내 마음도 많이 정리가 되었다. 어머님,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한 일은 명백한 불법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각오는 되어 있는 거구나? 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 아이의 용기에 보답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민호야, 고맙다. 내 덕분에 다음에 뭘 해야 할지 확실해졌어. 그날 밤 민호가 집으로 돌아간 후 하늘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래, 정말 훌륭한 아이야. 그럼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민호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아, 민호는 좋은 아이야. 하지만 그 부모는 달라. 이런 교훈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거야. 하지만 민호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해야겠어. 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가 부끄럽지 않은 부모를 갖게 해줘야지. 그날 밤 저는 장미라에게 마지막 교훈을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호가 가져온 흥신소 자료를 본 다음 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도연의 회사 이사회에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강도연 건설 본사로 향했어요. 민호가 가져온 자료들과 함께 말이죠.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제가 1층 로비의 비서에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사전 약속이 있으셔야 이선주라고 전해주세요. 긴급한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비서가 전화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연이 급히 내려왔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선주 씨, 어떻게 직접 회의실로 가죠. 이사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가보시면 알 거예요. 회의실에는 5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강도연과 장미라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미라는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저는 이선주입니다. 제가 인사하며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김 이사라는 분이 물었습니다. 장미라 이사가 저를 조사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한 자료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장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박 이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를 불법 사채업자로 몰아가려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해운대 일대에서 20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이선주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제 이름을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를 사찰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 시도죠. 이선주 씨, 강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들 회사의 재무 상태 분석 자료예요. 이사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현재 해운대 프로젝트 없이 이 회사가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게 무슨, 한 이사가 말했지만 다른 이사가 그를 말렸어요. 이사들도 회사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관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강도연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첫째, 장미라 이사를 즉시 해임하세요. 장미라가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김 이사가 말했어요. 가혹하다고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럼 불법 사찰은 가혹하지 않나요?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둘째, 회사 지분의 30%를 청년 장학재단에 기부하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셋째,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윤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에게 뭘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양도해드리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원가 그대로는 아니고 제가 투자한 금액 그대로요.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지금 여기서 결정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제안은 지금 이 순간만 유효합니다. 장미라가 울먹이며 일어섰어요. 이사님들, 제발. 저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는 없어요. 장미라 이사. 박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김 이사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미라는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장학재단 기부와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어요. 장미라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선주 씨,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애원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장미라가 비틀거리며 이사회실을 나갔어요. 강도연이 따라가려 했지만 저는 그를 불렀어요. 강 대표님. 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당신 아들 앞에서는요. 강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민호 같은 아들을 둔 게 당신의 유일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를 완성한 순간이었지만 생각만큼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민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여기 어떻게? 민호야, 내 덕분에 모든 게 정리되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져온 자료로 내 어머니의 잘못을 증명했어.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민호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결과야. 알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민호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어. 저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가족 일에서는 더욱 그래.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하늘이를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왜 혼자 살아? 하늘이가 있잖아. 하지만 저희 집안이 이렇게 되어서 민호야. 저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 그날 저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하늘이는 처음에는 민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었습니다. 민호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민호와 계속 만나도 될까요? 어느 날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런 걸 묻니? 민호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도 결국 저 때문 아닌가요? 하늘아,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고. 하지만 민호는 정말 좋은 아이야. 그 아이의 용기 덕분에 모든 게 제대로 정리되었어. 결국 하늘이는 민호와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오히려 이 일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강도연으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일찍 물려받았어요. 강도연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긴 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와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을 뿐이지. 민호는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청년 장학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크게 개선했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정말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었어요. 민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노력한 결과야. 한편 장미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사교계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장미라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한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카트를 끌고 할인 상품들을 담고 있더군요. 이선주 씨, 장미라가 저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에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장미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장미라가 말을 못 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주워 담으며 다짐했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 딸만큼은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던 그 다짐을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선주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복수는 끝났고 딸은 행복해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증명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